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경신을 했습니다. 밤새 나왔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실 안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 또 시장은 빅컷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기의 변수 중에서 연착륙을 이끌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4분기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잠시 후에 요목조목 여러분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한번 볼까요? 모두 올랐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5,70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세 이어가고요. 나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0.5%대 오른 18,074포인트 선, 다우 지수도 0.2% 오르면서 42,208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9월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숫자가 나왔는데요.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98.7이 나오면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상향이 조장됐었던 그 8월에 105.6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년 내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낙관적인 소비자들보다 많다는 쪽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등을 돌렸었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국제유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펙이 205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최신 예측을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등 경기의 확장,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대체 연료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2045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00만 배럴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내보였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의 침체였었는데요. 간밤에 중국이 이 경기 부양 지준율 올해 안에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유가도 반등을 해줬고요. 엔비디아가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20달러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젠슨 왕의 주식 매도가 끝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에서 블랙웰이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고조가 되어가는 모양새고요. 앞으로 블랙웰이 4분기에 45만 개의 출하가 예정이 된다라는 분석, 매출은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0달러, 엔비디아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도 올랐고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겨울이 아니라 다시 바람이 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 쪽에 초록불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체 맵을 보시면 좀 혼조를 보이지만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이미 소비재단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실 텐데요. 일부 종목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차츰차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목에서 특정 섹터로 몰린다라기보다는 전체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7 종목들은 혼조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에서의 보고서, 대체적으로 모건스탠리는 최근에 좀 반도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좋은 이야기를 내놔서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4분기부터 블랙웰이 이제 드디어 출고가 될 건데 출하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의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 가운데 주가는 1%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AMD와 브로드컴, 퀄컴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세일스포스 그리고 우버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였고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추가 상승하면서 0.4%대 올랐고요. 구글도 올랐지만
메타는 고점 부근에서 약보합권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좋죠. 밤 사이에도 1.7%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 홈디포와 로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는 종목들이 대거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 코스트코, 코카콜라, P&G, 펩시코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갔고요. 종목 안에서 지금 에스티로더가 또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 쪽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참 잠잠한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던 나이키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CEO 교체로 인해서 과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그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쪽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좀 국제유가의 하락을 야기시켰는데 어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덕분에 이 국제유가가 올랐지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업종을 보시면 좀 혼조를 보였고요. 헬스케어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함께 오른다라기보다는 혼재가 보였고 일라일릴리, 화이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흐름이 보였고요. 어제 이제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게 이 아래에 보이시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대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도 밤새 법무부에서 반독점 관련한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자 주가는 5% 하락했고 다른 카드사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0.4%, 마스터카드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적인 기업은 또 뭐가 있었을지 최인엠과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에 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비자 설명 주셨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미국 법무부가 비자를 이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으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줬고 그리고 경쟁사에 돈을 주면서 시장 진입을 막았다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비자가 페이팔이나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 진입을 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비자가 주가 급락이 나왔고요. 간밤 4% 넘게 떨어지면서 275달러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썬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골드만삭스로부터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20달러를 재확인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 마감 후에 주택건설업체 톨브라더스와 태양광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썬런이 더 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신축 주택 건설 부분에서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미국에서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썬런 수혜받을 거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해리스 수혜주의 그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관련주. 지금 트럼프 대비해서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여론의 그 결과가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힘을 받아간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그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었고요. 18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잉 살펴볼게요. 보잉은 계속해서 그 노조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보잉이 성명을 통해서 시애틀 공장 노동자들에게 30%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건이 최종 조건이고 그리고 9월 27일 말까지만 유효하다라고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의 주가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주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0.3% 하락으로 155달러에서 문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텔인데요. 인텔 최근에 정말 이슈가 많죠.
간밤에도 있었는데 호재였습니다. 인텔 최신 인공지능 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가우디 3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가우디 3를 이미 공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공개 이후에 5개월여 만에 정식 출시를 알린 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MD의 MI300X와 경쟁을 하는 AI 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디 3가 H100보다 이 효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모델을 1.5배는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텔은 간밤에 1%대 상승 보이면서 22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밤새 나왔던 지표 가운데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걸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날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은 소비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3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하락 전환을 촉발했는데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향 조정된 8월 수치와 비교해 7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수치자 2021년 8월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낙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예상치도 103.9였으니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B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소비 심리 악화가 나타난 건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실업률은 낮은 데다 해고도 적고 또 임금도 오르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더 적은 근로시간과 임금 상승률 둔화, 또 구인 건수 감소 등에 반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을 5.2%로 높였습니다.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말해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국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가 데이터 앞으로도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될 다양한 경제 관련한 지표들이 과연 앞으로의 경기를 어느 쪽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도 한입뉴스 네 가지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비자 소식입니다. 이건 독점이야. 미국 법무부에서 비자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높은 수수료 부과하는 부분 경쟁 억제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지속을 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자 내용 확인해 볼까요? 미국 법무부가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비자는 미국 내 직불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매년 약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법무부는 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경쟁을 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현재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에게는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게 될지 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는데요. 관련된 기업의 내용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메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 서약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AI 안전 서약에 거부를 했습니다. 2027년 AI법 시행 전까지의 임시 방안인데요. 서명 거부한 게 법적 제재는 없지만 계속해서 메타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메타가 유럽연합이 마련한 자발적 인공지능 안전 서약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서약은 2027년 AI법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임시로 마련된 방안으로요. AI법의 주요 원칙을 미리 따를 것으로 약속하는 조치인데요.
서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객, 투자자, EU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쌓을 기회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등의 다른 기업들은 이 서약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메타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주가 고점 부근에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또 주가 하락에 야기가 나타나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픈 AI 소식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음성 비서의 론칭 소식인데요. 오픈 AI가 새롭게 음성 비서 기능을 탑재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챗 GPT 플러스 및 챗 GPT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작권 음원 생성 방지 필터 등에 대한 기능도 추가했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새로운 음성 비서 기능을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개월 전에 처음 공개된 이 기능은요, 현재 챗 GPT 플러스 및 챗 GPT 팀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래 계획되었던 일부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원 생성을 막는 필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입니다. 최근에 AI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드물다라고 항상 볼멘 소리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13억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13억 원이 아니고요. 13억 달러죠. 멕시코에 3년간 투자하는 금액이 13억 달러라는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 쪽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관련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중소기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향후 3년 동안 멕시코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티아 사넬라 CEO는 멕시코의 연결성과 또 AI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당 프로젝트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 뉴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CEO 교체 이후에 스타벅스 CEO는 어떤 방향으로 스타벅스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스타벅스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CEO 교체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스타벅스가 단기간 내에 회복할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앤디 베리시 애널리스트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80달러에서 76달러로 4달러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당 베리시 애널리스트는요, 스타벅스의 신임 CEO로 임명된 브라이언 니콜이 전략적으로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이 운영과 문화,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진단에 나섰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전략 실행은 도전적일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신임 CEO가 과감하고 진취적인 방향을 설정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되기 전인데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베리시 애널리스트는 니콜 CEO의 임기 초기에 그의 계획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타벅스의 주가가 너무 이른 상승을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며 생각을 전했습니다. 네. 니콜 CEO 교체에 대한 사실 기대감으로는 스타벅스를 뭔가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스타벅스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당 애널리스트는요, 향후 12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주 동안 크게 상승했던 주가는요, 여기서 멈추고 또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에 나섰는데요. 특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스타벅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미국과 중국을 두 핵심 시장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시장 모두 경제의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이죠. 베리 씨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가시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타벅스의 회계연도 2025년 가이던스가 예상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미국과 또 중국 매출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스타벅스는 회계연도 2024년 2분기 미국에서 63억 6,68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한 수치죠.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는데요. 그리 큰 매출 증가는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2분기 중국 매출은 7억 3,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줄어드는 모습 보였는데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하면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입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과연 스타벅스는 시장의 이런 우려를 딛고 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스타벅스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스타벅스의 주가는 현지 시간 24일은요, 1% 하락하면서 94.4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계열을 늘려봐도 약 7%만 상승했을 뿐인데요. 긴 시간 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의 주식 매도가 끝났나요? 네, 엔비디아 소식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에서는요, 기업의 고위직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그렇죠. 언제 또 얼만큼 주식을 매도할지 대략적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시장은 기업의 주요 인사의 매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에게도 당연히 이 같은 룰은 적용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CNBC에 따르면 젠슨 황은 지난 3월 중순 최대 600만 주를 매각하는 거래 계획을 규제 당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6월 13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계획된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7억 달러 이상을 현금화했음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핵심 인사의 주식 매도는 종종 악재로 여겨집니다. 다만 젠슨 황의 추가적인 주식 매도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일정 부분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즉 젠슨 황의 대규모 매도 계획이 발표되었을 시점에 악재였던 것이 실제로 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웨어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블랙웰이라고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현재 대량 생산에 돌입을 했으며 주요 고객들의 수요가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밝혔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데요. 인공지능 워크로드, 또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팅 등에서 활용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는 전작인 호퍼 아키텍처의 후속작으로 더욱 강화된 성능과 또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 칩을 출하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이 새로운 칩에는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있다고 또 전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최근 오라클이 13만 1000개의 엔비디아 블랙웰을 탑재한 제타 스케일을 발표했다고 또 해당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밤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과연 이러한 소식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와, 뒷신발이 제대로 해줬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공개가 돼서일까도 궁금하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밸류업 지수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사실 뭐 예상했던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 건 맞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간에서 조금 이제 좀 약간 기대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탈락이 좀 많이 됐던 거, 네. 그게 조금 이제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그래도 대충 예상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됐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현 정부는 밸류업으로 밀어붙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의회 자체에 힘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힘이 얼마나 받아질지는 뭐 아직은 제가 보기엔 좀 의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현 정부가 이 경기 부양에 이 지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수가 뭐라도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급은 들어오긴 하죠. 뭐든 어쨌든 지수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추정하는 이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따라가는 자금들은 또 인덱스 자금이 있으니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밸류업 자체가 사실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건 아니어도 네. 부정적일 건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일본처럼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면 일본만큼 제가 보기엔 꽤 큰 힘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쨌든 의회가 지금은 그러니까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모멘텀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슈 이 정도인 거지, 실제로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차라리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의회와 관련된 승인 관련 없이 들어갈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차라리 대한고래가 네. 그게 제가 보기에 더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고요. 밸류업은 좀 아쉽다라는 정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뭐 우리 일본처럼 막 지수를 막 들어올리고 이럴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방금 대왕고래 말씀 주셨으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2차 로드쇼 26일인가 25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로드쇼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시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이거는 멀죠. 결국은 완벽한 세론이 되려면 시추를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직까지는 뭐 세론까지는 시간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분명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인 뭐 재료 소멸 네. 관점에서는 조금은 내려갈 수 있으나 세론으로 작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쪽으로 좀 대왕고래 말씀 주셨고요. 좋습니다. 어제 장에서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제철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아가면서 어제 고가가 어제 종가로 찍혀 있습니다. 6%의 상승 25,900원. 에서 거래가 끝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평가 어떻게 내려주실 거예요? 뭐 제가 이 현대제철을 아주 중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바닥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산업의 특성상 현대제철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은 지났다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은 한데요. 업황적인 부분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속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장에는 중국이 진출하면 어떤 제품이든 다 배춧값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출하는 사업에는 진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네, 안 됩니다. 엄청 뛰어나다 그렇죠. 보니. 그러니까 뭐 사실 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됐고, LCD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 그러니까요. 됐고, 지금 이제 OLED도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 아시는 거죠? 폴리실리콘,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물며 뭐 제철이야 뭐 예전에 그렇게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중국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싸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도 네. 요즘 중국 쪽으로 키워드가 달려있으면 잘 안 가는 이유가 중국 그 안에서의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창 이제 우리나라 중국 할 때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본토에 그러니까 진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기술을 많이 줬죠.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산업은 하는 게 아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이미 조선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조선이 최근 들어서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네. 그 왜 높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철강을 거의 안 써요. 후판을. 아, 다 대부분 중국 철강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 후판 흔히 말하는 이 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중국 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철이 제소를 했잖아요. 반덤핑으로. 예,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제철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 다만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이 중국의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어느 정도 조강 소비가 진행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밖으로 풀리는 좀 철강 가격은 조금 철강은 좀 덜 밖으로 풀리겠죠. 그랬을 때 현대제철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어쨌든 뭐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또 자동차 판매가 또 많이 된다라는 거, 또 냉연 강판 쪽에 또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너무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목줄 잡혔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목줄이 좀 놓아진 건 아닌데 네. 좀 길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모멘텀 플레이 좀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뭐 철강 이야기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대제철 은주님께서는 뭐 몇 년 전에 장기간 투자했었는데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카니님께서는 뭐 철강 장기로 못하겠다. 단타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단타 쪽으로만 가야 되는 쪽이죠.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모든 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투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게 유리한 게임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기업들 좀 반등을 해리스 트레이드로 네. 반등을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금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하나솔루션 역시도 태양광 자체에서는 지금 적자 보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과 경쟁하는 것들은 장기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싶습니다. 확실히 그럼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좀 더 매력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풍력은 이제 중국이 경쟁은 하지만 중국 이외의 기업들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단타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 가격은 대표님 어디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3만 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PBR이 0.2배 수준이거든요. 진짜 많이 예, 내려왔네요. 진짜 너무 절대적인 저평가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손절가는 21,000원인데 21,000원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기까지 가면 그때는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평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거 깨버리면 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만 원으로 가야 좀 정상적인 가격까지는 올라가는 거네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한미반도체인데요. 자, 반도체주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어제 한미반도체가 막판에 올라서요. 4% 상승 1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한미반도체가 밸류업 쪽으로도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감노보님께서도 막 채팅창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밸류업에 들어가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삼전은 의지를 보였죠. SK는 저도 의문입니다. SK는 의문인데 삼전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전은 확실하게 그 밸류업에 대한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편입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SK 하이닉스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 1, 2니까 넣어준 거 아닐까요? 3전 시점을. 들어가니까 네, 하이닉스도. 1, 2니까 예, 그 넣어준 것 같고 한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곽동신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사주 매입 되게 많이 했던 걸로 네, 기억해요. 엄청 합니다. 떨어지면 엄청나게 그죠. 매수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밸류업 관련 이거와 별개로 사실 3년 동안 2,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곽동신 회장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온 분이라서 네. 확실하게 이제 이 마인드 자체가 미국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대한 주가의 방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회사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B2B 사업이잖아요.
근데도 광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회사 주가를 부양시키는 의지가 강한 오너가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밸류업 관련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의 기술적인 이 독점적인 이 기술 지위가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펄스 아니 그 히터와 관련된 TC 본도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지금 아직까지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 뭐 CMS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하나정밀 기계 쪽에서 계속 이제 당연히 TC 본더를 생산하려고는 하는데 퍼포먼스가 지금 뭐 이 한미 반도체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지금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건 이제 갑론을박은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도 TC 본더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쪽 갑론을박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면 한 2020 빨라야 2026년. 아니면 이제 상용화되는 한 2027년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TC 본더가 그러니까 이 TC 본더를 사용해 할 수밖에 없는 HBM을 만들려면 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한다면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뭐 주가 조정 나오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기회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후공정 TC본더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네. 그리고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이 삼각형의 이 고리는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네. 그럼 한미반도체 간다라는 관점은 SK하이닉스 간다로도 좀 귀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결국에는 국내 SK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예,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된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블랙웰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예, 그거를 좀 충분히 저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 좋은 HBM을 만든다, 품질 좋은 HBM을 만들려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 TC 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뭐 하나의 고리는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갈지 안 갈지인 건데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의 이제 그 자존심의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곽통진 회장은 또 그때랑은 또 다르니까 내가 있었을 때 일은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어쨌든 만약에 납품이 된다라면 이거는 뭐 한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자존심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납품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한번 또 모멘텀은 생길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HBM 품질과 관련된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9만 원 그 웃돌다가 지금 자리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0만 5천 원 선이잖아요. 이조차도 올라와서 10만 5천 원인 네.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사실 한미 반도체의 목표가 20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래요? 많이 20만 원? 아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높다. 아, 예, 너무 높다. 예, 너무 장밋빛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15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잡고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뭐 제 생각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15만 원 정도면 가격 부담은 안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부담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15만 원은 가격 부담은 좀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네.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1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까지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깨져버리면 5만 원까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에는 5만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 원 네. 손절가. 아, 만약에 네. 손절가 진짜 이탈되면 이거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거다 네.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목표가 15만 원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장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자존심을 꺾은 티니핑이라고 했어요. 자존심을 꺾은 티니핑. 지금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티니핑. 근데 이건 그냥 티니핑을 한 게 아니라 티니핑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뭐 나는 노래를 부르는 라라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핫추핑, 그죠? 네, 뭐 그런. 따님을 두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실 근데 거예요. 저희 딸은 이 나이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이걸 좋아할 나이는 아니고 오히려 뭐 아이브 좋아하고 해서. 아이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나왔냐면
이런 티니핑 중에서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지 하는 핑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핑이에요? 시진핑. 아,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자존심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앞전에 작년 전인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전인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어요. 무서웠나 봐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답은 해결을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이 지금 우리나라 중국 경기 안 좋은 거 그러니까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뭐 사실 190조 그다음에 플러스 통화 정책이 중국 경기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를 시진핑이 인정했다라는 거. 그 말은 만약에 경기가 안 살아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또 되기 때문에 네. 자존심을 꺾은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크다. 네. 이번에 미국이 비컷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좀 중국 쪽에서 생긴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사실 또 여유도 또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다시 화랑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왜 경기가 침체됐을까요? 결국은 미국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대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립각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중국은 이게 살아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책을 낼 때마다 조금씩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조금씩 살아났다가 죽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확실하게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들어요. 갈 길은 좀 머나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의 찍설주가 궁금해요.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난 분위기여서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HL 만도. HL 만도? 네. 자동차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각보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큰 수혜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캐피탈 비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현찰박치기로 사기에는 잘 없죠.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할부를 하니까 확실하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소비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또 만도 같은 경우는 미국 쪽보다는 포지션이 중국 쪽 포지션이 좀 커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죽었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많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2구 한신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만도는 사실 중국의 주요 EV에 다 납품을 합니다.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 쪽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테슬라가 또 로보택시 그렇죠. 발표를 하잖아요. 10월 10일. 네, 물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항상 이 테슬라가 해왔던 테슬라기라기보다는 뭐 머스크가 해왔던 것처럼 뭐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이야기를 과장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로보택시라는 게 어쨌든 출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쨌든 부각이 된다라는 점은 또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모멘텀 또 부각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만도가 또 에이다스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부품 요쪽에 이제 어쨌든 뭐 상위 한 3위 안에는 드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자율주행의 모멘텀 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HL 만도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올 한 해 정말 많이 안 갔네요. 한 52주로 봤을 때 18%가 떨어진 자리인데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은 아주 장기적인 기대감은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 45,0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1차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을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 3만 원 이탈되면 또 밑에 지지선이 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만 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HL 만도 주셨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설 인사드릴게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을 막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시장에 어떠한 흐름이 펼쳐질까 두 가지를 좀 겨루다가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2차 전지인데요. 어제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지수에 포함되는 100개 종목들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종목 보면서 약간은 좀 갸웃갸웃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2차 전지는 이제 밤에 과연 테슬라가 또 올라줄 것인가에 대한 나도 모르는 베팅을 하게 되면서 오를 것이야 라고 해서 이 주제를 2차 전지로 잡았는데 밤사이에 테슬라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결코 주가는 멈춰줄 수 없다요. 무엇을 망설이나 2차 전지 바로 지금인데. 그쵸?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노래죠. 예, 저희 제너레이션에서는 뭐 이 노래 초등학교 때 난리 났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전지 바로 지금인데 사실 이전부터 저점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고는 했지만 계속 그 저점, 그래서 내가 지금 주가를 언제 매수를 해서 이걸 사야 하는가. 우리 피디님이 지금 난리 났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뭐가 모멘텀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이전과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일단 저점이라는 것과 테슬라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믿는 2차 전지 투자자들 과연 10월에 이벤트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걸까요? 일단 테슬라의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한 이벤트들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가 있죠. 얼마 전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3분기 인도 대수가 이번에 좀 늘어날 것이다. 그 늘어나는 배경에 있어서는 그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선행적인 지표라는 것은 이제 보험 가입자 수인데 중국에서의 보험 가입자 수가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걸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보험이 늘어나고 판매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대망의 10월 10일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기대치를 지금 한껏 이렇게 높여놨어요. 근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 높아진 기대치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내용들을 선보이게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로봇 공개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을 때도 약간 시장에서는 저거 뭐야 했고, 사이버트럭 공개했을 때도 저거 뭐야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기대치 충족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 인도 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인도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겠죠. 근데 이 매출 증가에 있어서 마진, GP 마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마진은 실적에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리에 혹은 0% 무이자 할부로 차량을 계속해서 판매하려고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이벤트들에 좀 단기적인 실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2차 전지 모멘텀이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이 나를 좀 유혹해. 그래서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각국에서도 그렇고요. 각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려가 완화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가격도 많이 좀 다운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보조금 지급 재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 모멘텀으로 또 주가의 강세가 펼쳐졌던 상황이 있었고요. 전기차의 성장세가 정말 회복이 될지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그에 같이 이어질지가 변수가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대형 3사가 엄청 강세를 보였고 어제는 뭐 전체적인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유럽의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를 보면요.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추이인데 한창 코로나 시기에는 엄청나게 올랐던 전기차의 월별 판매 추이가 뚝 떨어져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그 보조금 지급 그리고 좀 낮아져 있는 전기차 가격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수요를 촉발해 줄 만한 내용들, 환경이 펼쳐질지 여부는 데이터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투자해도 될까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보조금이 부활하면 K배터리 투자 매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병화 연구원의 자료였는데요. 독일에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나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신차나 이제 중고차의 경우에서 각각 금액이 다른데 최대 신차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차량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의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독일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대비 이렇게 된다면 한 2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인데 이러한 보조금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전기차 관련한 시장의 전체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아파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약을 투여해서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잘 살다가 또 넘어져서 어디가 아프고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러면 또 링거를 받고 과연 이 삶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이러한 수요를 없이 보조금 수요를 없이 정말 계속해서 좋아질 만한 환경이 마련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어쨌든 보조금에 우리는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올해 대비해서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건 저가형, 소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에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국내에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금 유럽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보조금이 부활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배터리의 전망은 전고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체코 공장을 방문한 그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현대차가 지금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기 연관된 기업들 급등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형 전고차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수년 이상이 더 걸릴 건데 이런 소형 전고차 배터리 같은 경우보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차 배터리는 더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차에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가져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씩 아웃퍼폼을 할 수 있겠으나 이거를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더욱이 리튬을 뺀 전기차 배터리까지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1차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확 올랐을 때 리튬 가격의 신고가 갱신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악재,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뭔가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감을 현실로 그리고 정말 미래의 또 가치를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하나하나 소화될 때마다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중계와 동시효과사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지금 뭐 어제도 2차 전지 쪽 섹터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쉬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사실 반도체 섹터들도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계속되는 2차 전지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바이오 쪽에서도 축하적으로 나오고 반도체도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또 다시 한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정말 답답한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 피크아웃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나 반도체 쪽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그쪽에서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 쪽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강세 예상 저도 이제 여의주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 또 본부장님도 2차 전지 쪽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신 팀장님 오늘 안경 쓰고 나오셨네요. 예, 네, 지적여 보려고 일단 귀여우십니다. 네, 안경을 네, 썼습니다. 어떻게 전략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의 뭔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맥커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그런 아이고. 하향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제가 아직까지 좀 내용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만큼 현재 반도체 관련했을 때 투심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 다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쪽에서의 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컬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폭 자체가 이전보단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3분기 매도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중국도 부양책 내놓으면서 사실상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이 라인대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어닝 시즌을 대비한 낙폭과대 실적주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내용, 오늘은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향후까지 이어지려면 내일 실적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0.4%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 그리고 삼성전자가 0.6%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특징적인 종목들 동시효과에서는 뭐가 보이는지 본부장님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동시효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네. 예상 체결가만 봤을 때 역시나 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FN 가이드 관련된 화천기계, 네. 화천기공 이 종목들이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이구산업, 이거 구리 관련주도 약간 움직임이 구리요? 있습니다. 왜 움직이죠? 이구산업도 지금 동시효과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리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선이라던가 이런 쪽 지금 개별주 위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좀 특이한 점은 화신이 지금 동시효과의 5% 정도 상승 중입니다. 화신이 네, 자동차 와. 부품,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 서현이와도 지금 좋은 움직임이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자동차 쪽이 힘이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단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단 이런 쪽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대차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마 장 초반에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역시나 초반에 움직임이 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 어제 밸류업 지수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주가가 3%대 하락,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KB금융도 그렇고요. 지금 모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미편입이 돼서 좀 의외다라는 분위기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팀장님 보이십니까?
일단 밸류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종목군들이 편입되지 않으면서 뭐 실망감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종목이 굉장히 띠용? 뭐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용 이건 뭐지? 왜 그래서 들어가지?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오히려 개별 종목군의 주주 환원에 환원에 대한 따른,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KB 금융같이 이제 좀 많이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지진율을 인하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온 상황들. 네. 미국 증시도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뭐 건설기계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이전에 중국 쪽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번은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시장에서의 트레이딩은 이런 종목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이지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될지 2차 전지주의 날이 될지 두 종목이 올라서 바이오주가 쉬게 될지 과연 개장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오늘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개장 중계도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9월 25일 수요일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부터 반도체주, 2차 전지주 나란히 상승을 보였고요. 밤새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의 연일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등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대규모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각국 시장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에서는 오후에 발표된 이제 KRX 밸류업 관련한 지수에 포함되는 100개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할 종목도 있지만 예상 외의 종목 그리고 강력하게 포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미포함됐던 그런 기업들의 오늘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면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 0.8% 오르면서 2,6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선 회복하면서 0.38% 상승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도 0.02% 강보합권 출발했는데 국내가 조금 더 강한 상승 출발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은 많이 내렸습니다. 9원 90전 하락하면서 1,325원대에서 오늘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반도체주들 빠르게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대, 어제 1%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1.2% 강세고요. SK하이닉스도 2.69% 최근에 이제 4거래 연속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중에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5.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LX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이렇게 반도체가 오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오르면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오르죠. 그러면서 주가가 3에서 4% 사이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KB금융의 주가가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3%대 조정 받았고요. 오늘도 3%대 조정, 기관의 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도 현재 출회가 되고 있고 하나금융지수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SK스퀘어 역시나 주가가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보다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 강세,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금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도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장 어제 강하게 올라서인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0.39% 소폭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어제 강하게 올랐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현재 나란히 오르고는 있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0.39% 그리고 에코프로는 0.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두 종목 모두 4에서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유의미한 그런 대목입니다. 반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1%대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엔캠은 어제 워낙에 좀 급등을 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은 쉬어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또 휴젤 등의 종목들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YC 그리고 PNT, 하나머티리얼 등의 종목들 2에서 3%대 강세고요. 오늘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3%대 강한 상승 출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지금 신고가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코스피에서는 3일제약이 신고가 경신, 구국증권, 코웨이 등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코메론, 국보디자인 이렇게 좀 약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지금 코스피가 1% 넘는 상승세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장 200억 원대 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연속일수로 6거래일째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사실 9월장 들어서면서 하루 빼놓고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 9월 12일장 반짝 샀다가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된 매수세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이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강한데요. 형제 엘리트 주가가 9%대 급등이네요. 그리고 FNF도 오랜만에 3.9%대 강세. 최근에 3거래일째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 8월 저점이 47,150원이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주가 계속해서 회복세. 그리고 한세실업, 비비안 등의 종목들 함께 오릅니다. 기계업종 화천기계 앞서서도 저희가 그 경영권 관련한 말씀드렸죠. 주가 14% 급등이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HD 관련한 그룹주, HD 현대 관련한 그룹주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그리고 화학주도 강세고요. 전기전자 섹터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잠깐 볼까요? 오늘 테마 쪽에서는요. 지금 올라가는 게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네요. 비상교육의 주가가 3%대 강세고요. 메가스터디 교육도 2%대 강세. 정보보안 그리고 어제 올랐던 센즈랩이 또 오르네요. 석유화학주, 배터리,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한 기업 중에서 형성그룹이 오늘도 17%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차 으쌰 열심히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신데 시장에 잘 일단은 오르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대 상승해서 조금은 밀려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뻔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 흐름은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쉬어가는 흐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사실은 살짝 쉬어가고 있고 사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는 현대차는 좀 약간 강보합권인데 그 자동차 부품단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보면은 지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역시나 강세인데 거의 지금 11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기아랑 현대차 강보합권 수준. 그래서 오늘은 사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타 이제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 일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것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또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조금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약 800억대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순매도세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포함이 안 됐던 KB금융도 지금 마이너스 3%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그거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바이오주들 일부 쉬어가는 종목군들 그 외에 지금
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위주의 강세 그리고 어제 올랐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제는 바이오에서 빼서 2차 전지 쑥 갔다가 다시 2차 전지 갔던 게 쑥 빠져가지고 지금 반도체로 갔고 이렇게 뭔가 수급이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6% 강세고요. 코스닥은 0.38% 다소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데 오늘 코스닥은 좀 약하네요. 오늘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에 대해서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고 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수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재 코스닥 외국인 기관 팔고 있고 개인만 유의미하게 조금 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현재 바이오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상위 쪽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코멘트라든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또 패대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점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대기 물량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9% 강세, 코스닥은 0.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 금호석유의 주가가 눈에 띕니다. 6%대 강세, 어제도 7%, 오늘도 6% 이렇게 오르는 게 이런 순수 화학 쪽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게 뭐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목표 주가 16만 원선도 신규 제시한 증권사가 나오면서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 가까이 급등 보이고 있고 한진칼의 주가도 5%대 강세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도 4%대 LG생활건강 주가도 4.5%대 오릅니다. 특징주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중국 같아요. 관련주. 앞서 이야기를 했던 특징주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네. 결국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도 화장품도 화장, 분야도요? 화학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네. 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이 건설기계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제가 아까 장전에 이야기를 할 때 좀 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내놓았는데 항상 그때 당시에는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하루 반짝 이슈로 끝났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철금속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금속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현재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관련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화학이라든지 이런 석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묵직한 종목입니다. 묵직한 종목인 만큼 너무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한 매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모아가기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장품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이유가 제가 화장품 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곧 저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상반기에 잘 움직였던 수출주들입니다. 네.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상반기에 올랐던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출 데이터 아직까지 잘 나와주고 있고 미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강화가 된다면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엔 오히려 지금 늘렸을 때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실적 관련했을 때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화장품 섹터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모레파시픽 같은 대형주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뭐 VT라든지 실리콘투 현재 수급에 대한 집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다 더해서 화장품 ODM 4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관심, 애정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여전히 강세인데요.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개별적인 종목들, 특히 중국 관련한 모멘텀을 가질 법한 국내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앞서서 문서진의 찍서울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을 찍서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2%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5% 올랐지만 오늘도 2% 장 초반에는 지금 4% 넘게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L 만도뿐만 아니라 오늘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심텍, 원익QNC, 이오테크닉스, HPSP, 반도체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 계속해서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봐주시죠. 네, 저는 오늘 풍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산, 네, 요새. 아까 이구산업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구산업이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구리.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풍산도 지금 갭상승 이후에 거의 6%가량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리도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지금 중소형 단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쪽에 뭐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거든요. 그럼 전선주도 올라갈 때 구리가 과거에도 같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상승 나오고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뭐 이구산업에 비해서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업 자체도 이제 방산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방산과 구리 모멘텀 두 가지를 다 한번 나는 잡아보겠다. 네. 그리고 좀 이구산업처럼 이렇게 중소형 단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조금 묵직한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풍산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장 기평선들을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만약에 구리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도 올해 5월 달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구리 가격 이슈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리에 대한 부각이 되고 특히나 전선 쪽 이런 쪽에서 해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고 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다 키워드가 중국 쪽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럼 구리의 수요가 더 늘어나서 지금 시점에서도 더 가격이 올라가면 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구리는 이전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워낙에 전선 쪽에 필요한 그런 소재로서 부각을 받고 있고 다양한 모멘텀이 지금 구리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0.4%로 상승폭이 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요. 코스닥은 0.38% 강세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지금 보니까 하락 종목 쪽에 KB금융이 4%까지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지금 조정받고 있는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관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뭐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네. 좀 실망한 건 물량이 아니다. 물량이 나온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지수에 대한 관련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그 뭐 4가지인가 5가지 있지 그 않습니까? 5가지였는데 5가지를 보게 되었을 때 우선 첫 번째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 안에서 PBR이라든지 그다음에 ROE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보게 되었을 때 한 2년 정도 뭐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KB금융이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통신주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KT, SK텔레콤 그런 다 점에서 빠졌죠. 봤을 때 지금 뭐 일반적인 지수와 그렇게까지 큰 차별점이 거의 없고 관련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개별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주주 환원을 항상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주주 환원을 얼마나 더 할지, 그러니까 현재 이 기업의 여기서 현재 단계에서 주주 환원을 얼마 하는지도 중요한데 얼마나 주주 환원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있어서 사실 좀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산업적으로 힘든 기업,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네. 사실 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에서 KB금융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KB금융 눌렸을 때 담는 게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장 바이오주들도 일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에 지금 110만 9천 원 선을 다시 한번 또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그리고 나서는 음봉 전환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0.4%대 강세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바이오주 좀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 바이오단에서의 종목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HLB 그룹주 좀 휘청하고요. 펩트론의 주가도 2%대 하락, 코오롱 티슈진 1%대 하락, HK인노는 1%대 하락, 뭐 식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주가도 오늘장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은 뭐 보세요? 지금 뭘 봐야 될까라고 저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네, 딱 특히나. 보이는 거, 눈에 딱 띄는 거. 딱 보이는 거는 지금 사실 전력기기 쪽. 전력기기. 왜냐면 지금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 쪽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 네. 어쨌든 HBM도 결국엔 지금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약간 논외로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AI 반도체가 구현되기 위해서 파운드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결국엔 전력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끝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 산업을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젠슨왕 대표 나와서 이 AI 수요는 정말 강력하다라는 얘기도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AI 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다 개발이 되고 완료가 되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공급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변압기라던가 이런 전력기기 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물론 반도체 쪽으로 뭐 가격적인 매력 그동안 많이 빠졌다. 하이닉스도 정말 많이 빠지지 않았냐. 뭐 이제는 바닥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모멘텀도 있고 이러한 전력기기 쪽은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랑 따로 가요. 원래는 반도체랑 같이 갔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가 만약에 뭐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좋긴 해요. 내일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론 그렇지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조금 자유로운 섹터를 우리가 골라본다고 한다면 전력기기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지금 인프라에 대한 정책은 거의 비슷해요. 공약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인프라를 뭐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
저런 송전이라던가 배전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쪽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공학은 반도체주들 강세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장 초반에는 좀 밀리나 싶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 관련한 기업들 뭐 기대를 가질 법한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강합니다. 형성그룹이 상한가, 컬러레이가 18% 그리고 윙이푸드의 주가도 5% 넘게 오르는 등 중국 관련한 종목들, 중국 상장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전선, 딥페이크 그리고 사료 관련된 테마도 오늘장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이제 화장품, 화학 섹터 중에서는 화장품주 강하고요. 전기 장비 쪽 오늘 항공사 관련한 기업들도 한진카를 비롯해서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의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종목씩 특징주 더 보도록 할까요? 뭐 비만 치료제 쪽이 좀 눈에 가고 있는데 치료제 뭐가 올라요? 지금 오늘은? 펩토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펩토론이 다시 올라요? 바이오가 좀 방금 쉬어가고 있는데 펩트론은 2% 하락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펩트론이었네요. 펜트론, 네. 펩트론 말고 헷갈릴 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그거 말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음. 페노션이라든지 H&M 이런 쪽에서의 해운주. 흐름들이 나와고 있는데 네. 물론 해운주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SCFI 지수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장 특징 좀 한번 바꿔주세요. 네. H&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의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에 대한 요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동부 쪽에 대한 노조 파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노조 파업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미국은 10월, 11월, 12월이 전체 소비 쪽에서 절반이에요. 특히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신년에 대한 이벤트 굉장히 다양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H&M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내가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TX 그린로직스가 테마적으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약간 두 거래일 정도 쉬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장에서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하나 정도는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알이 없으시죠? 네, 잘 안 보여요. 정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펜트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펜트론인 비만 치료제 관련한 핫한 종목과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 펜트론이라는 기업은 1,0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기계장비 쪽에 있어서의 종목인데 오늘장 15% 급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또 팀장님께서 그걸 펜트론으로 보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알을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봐주시죠. 네, 뭐 하나 굳이 꼽자면은 저는 굳이 꼽자면은 네. 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이제 봐야죠. 계속 봐야 될 것 오늘 같아요. 또 왜냐면 오실 친구간데.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통과하고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물량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120만 원까지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CDMO 물량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밸류상 지금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더 보셔도 되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좀 묵혀두시면은 한번 크게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대형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좀 버텨내고는 있지만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침이 있고요. 또 오늘 금융업종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도 약간의 재료가 나왔다 하면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포함될 줄 알았는데 포함되지 않아서 실망 매물도 함께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요. 이거는 뭐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죠. 현재 주가 1%대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가 2%대,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주가도 소폭 강세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더 탄력이 좋습니다. 좀 더 상승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등의 종목들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좀 주춤했었던 현대기아차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부품주 쪽에서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한화오션의 주가가 2.63%로 강세고요.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안에서는 삼성 SDS가 가장 눈에 띄고요.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의 주가 상승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혼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의 주가가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기계 섹터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오늘 철강금속 업종 안에서는 풍산 같은 이러한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강합니다. 철금속 업종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 고려엔이나 또 이제 영풍 같은 종목들은 어제 또 다양한 이슈 가운데 혼조를 보이고 있죠. 현대제철의 주가가 무려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풍산이 6%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는 화학 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 섹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펼쳐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따른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 화학이나 뭐 기계도 거기에 포함되겠고, 이런 다양한 소재에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호석유 4%, LG화학도 2.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중국 때문에 정말 주가가 개파락하기도 했었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5% 넘게 현재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4%대 강세고요. 아모레지의 주가도 4%대, 코스맥스는 7%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의 주가도 함께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학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특징은 일단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오르고요. 2차 전지 살짝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금융주들이 오늘장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모멘텀으로 이게 단기적인 상승일지 추세적으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화학 섹터 내에서 또 순수 화학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탑픽 종목 먼저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실 포스코 그룹사에서 홀딩스에서 사실 4분기 내에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 얼마 전에 지금 1조 8천억에 대한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양극재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기업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영업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수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공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상승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비금융권 밸류업 관련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좀 지금 모아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뭐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지켜보시면 연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 우리 본부장님의 공략주로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우리 팀장님.
네, 이번에는 저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안경 쓰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가지고 대주전자 왔습니다. 재료.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전 센티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고 있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번 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급화에 대한 전략들, 특히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앞으로 뭐 함량이라든지 혹은 뭐 탑재 차종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역시 연평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 3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의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이고, 테슬라의 10월 2일에 예정돼 있는 뭐 인도량을 시작으로 해서 로보택시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종목은 테슬라 관련 종목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또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계속해서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불씨가 꺾이지 않는 한 두 종목의 움직임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채로 0.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시간, 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주 네. 뵙네요. 네, 수목에 뵈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예.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에는 질문들, 그리고 목요일에는 출발 딜사이트 일부에서 진행하는 궁금한 종목 Y 출연하고 계신데, 자, 오늘도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뚝섬연 밸류업. 어제 장 마치고 이제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뭐 100종목이 포함이 됐다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좀 글쎄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 세 가지를 받아봤는데 답변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 이 밸류업 관련해서 답변은 세 가지. 자, 주주 환원 정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 ETF 설정 그리고 지수 투자 활성화 중요하고 탑픽으로는 현대차까지 나와 있는데, 자, 밸류업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어제 발표된 거요. 딱 보자마자 네, 네,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사실 네. 예상은 했었죠. 예, 뭐 이미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좀 기업들 보고 참여를 해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안에 보면 지주사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의 지주사들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탑픽을 현대차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밸류업 공시를 했던 기업을 보면 대부분 금융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신한지주가 갑자기 좀 부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 코멘트를 보면 또 이게 밸류업이냐, 밸류다운 아니야? 아, 밸류 다운 아니냐까지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왜 KB금융은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요. KB금융의 2대 주주가 블랙락 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겠죠. 뭐 왜 우리는 뺐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했지? 그게 밸류업 지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정도만 지금 공시 8개 기업일 겁니다. DB 하이텍부터. 예, 하나, 둘, 셋, 넷. 제가 7개 기업이네요. 7개 기업만 지금 공시를 밸류업 공시를 했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이제 부추기는. 밸류업 지수에 넣어놨으니까 너희들 해라. 빨리 해. 아.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강제성이 좀 보였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뭐 어제 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종목들 떨어진 거는 빠지고 뭐 일부 예상외로 들어간 종목들은 올라가고 하는데 맞아요. 편입 비중 자체가 중요한데 시가총액대로 가겠죠.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입니다. 둘이 합쳐서. 근데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왜 들어갔냐라는 그 의문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걸 빼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 지수 추정을 위해서 좀 집어넣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참여해야지 사실 밸류업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를 것 같고 미지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쭉 그 비중이 의외로 들어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11월 달에 ETF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수 선물도 만들어지는데 예. 지수 선물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거냐. 사실 외국인들의 컴백이 좀 요원한 상황이어가지고. 예전에도 뭐 이런 지수 비슷한 거 만들었다가 그냥 네. 흐지부지 돼서 없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규모가 되고 거래가 좀 활발해져야 사실은 밸류업 지수에 들어오려고 서로 그럼 네. 이제 편입 편출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뭐 그런 지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회사가 7개밖에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DB하이텍, 현대차,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까지. 네, 사실상 맞습니다. 증권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저는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빨리 먼저 이런 것들을 주주하는 정책을 열심히 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회사는 여기 포함 안 시켜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포함될 줄 알았던 쪽에서의 그 이탈이 그렇죠. 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렇습니다. 뭐 KT, SK텔레콤 왜 나간 거예요? KT나 SK텔레콤 늘을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금 유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만 살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지분이 빠져나가서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는데 통신주는 50%를 못 넘깁니다. 지분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뺀 걸로 보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주사들이 안 들어왔던 것도 예. 결국엔 대기업 쪽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 지금 현대차가 탑픽이었네요. 네. 대표님의 탑픽 현대차 어떤 관점으로 뽑으신 거죠? 현대차가 많은 뉴스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내재화하겠다. 27년부터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중간중간에 계속했고요. 네. 10년 전부터 배터리 연구를 했고 이미 이제 LG 에너지솔이라든지 SK온과 같이 합작법인 이제 만들어서 하는 쪽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현대차의 기술을 보고 놀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셀 업체들이 긴장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당장 이제 그럼 LG 에너지솔이나 SK온 거를 안 쓰느냐 이건 아니고 이제 차츰 내재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그래야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서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좀 인수 소식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인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 업체들 관련돼서 이제 그럼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을 것 같지만 현대차는 제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밸류업 공시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아직 이제 승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그럼 현대차 지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종이 안 좋지만 현대차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좀 밸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30만 원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현대차가 상승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탄력도가 높진 않고 지금 1% 상승인데 개장 직후에 하락과 상승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만 원 선, 30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30만 원. 30만 원 가도 사실은 쌉니다. 30만 원도 싸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밸류업 그 질문의 답변은 현대차로 받아보면서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형님 덕분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되겠죠. 2차 전지 확실히 최근 그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요. 답변 세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테슬라 인도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리스크로 본다면 유럽과 미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국내 증시로 시선을 옮겨보면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받았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 좋네요, 테슬라 주가 흐름이요. 테슬라가 좋은데 네.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400불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0불 돌파했으니까 네. 여전히 한 40% 이상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차 섹터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조차도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구매 의욕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뷰가 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해리스 지지율 요즘에 발표하나요? 지지율 뭐 여론조사 결과는 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번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네. 해리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같이 해리스 효과까지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주고 있죠. 테슬라 효과까지. 그 외에 이제 뭐 독일에서 보조금도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차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력도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을 때는 돌아설 때는 좋은 얘기들만 쫙 보시는데 맞아요. 예, 리스크인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당장은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있지만 더 큰 이슈가 이겁니다. 유럽 및 미국 정책 불확실성인데 유럽에서의 정책 불확실이요? 유럽은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다. 예,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본인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렇죠. 본인들도 전기차를 지금 잘 못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중국과 그러면 일부 한국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후퇴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해리스가 되면 2차 전지 날아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해리스가 연설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꼭 이거를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건 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기존 정책을. 그러면 이것들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뷰는 무조건 사서 바닥이니까 사서 올라갈 거다라고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스윙 관점으로 여전히 이제 빠졌을 때 사셨다가 좀 올라오면 파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안타 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매매를 좀 해보셔야 여기 이제 타이밍을 다음에 잡기 좀 편하실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셋업체만 말씀드렸는데 LG엔솔, 뭐 SDI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갖고 나온 이유는 그냥 포스코 퓨처엠이 소재주 아까 제가 현대차가 소재주로 네. 이제 소재 업체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소재 업체들이 지금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리튬 쪽인가요? 양극재, 뭐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포스코 홀딩스랑 연결돼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밸류 체인이 이제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죠. 그룹사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지금 뭐 FN가에도 한번 열어보시면 실적이 올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요? 3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소재 업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탑픽으로 받았는데 1%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어요? 뭐 지금은 뭐 부담 없이 좀 바닥권에서 모으시다가 네. 이제 좀 눌릴 때마다 사셨다가 한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아마 한번 양봉을 그려주지 않겠나. 대신에 이제 대선 전까지는 계속 불안하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뉴스만 나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아, 트럼프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근데 대선까지 50여일 남았더라고요. 네. 11월이 그렇게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짧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만큼의 금액만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진짜 관건이겠고요. 앞서 현대차랑 비교했을 땐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인 걸로 아, 그렇죠. 현대차 훨씬 더 매력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준비했을까? 자, 묵고 더블 유한양행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잘 가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배 아픈 자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더 갈까요? 그 이제 자꾸 팔고 없는데 아니면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사실은 나왔는데 유한양행이 더 가냐 못 가냐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 더 간다? 예, 시가총액 지금 이제 한 12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15조에서 20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15조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고 열어놓고 보면 한 여기서 한 30% 정도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한 20만 원 선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왜 어제 올라갔냐면 그동안 이제 쭉쭉 갑자기 조정 잘 받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 어제. 지금 유한양이 이제 그 렉나자와 이제 그 존슨앤존슨 얀센의 약을 같이 병용해서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 그때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폐암 치료제의 절반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얀센의. 네. 근데 문제는 기존의 타그리소라는 이제 기존 약 화학과 이제 병용하고 있는 타그리소 약을 그거는 물리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준비하고 있는 신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 발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반쪽짜리 성공이다. 뭐 이랬던.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른 곳과 이제 병용을 해서 또 폐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가 강력한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이제 추격자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추격자가 지금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네. 그 데이터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쪽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게 업계에 알려지면서 갑자기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력이 못 치고 나오면 당분간은 렉나자의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폐암 치료제 MS 50% 확보 기간이 짧아질 거고 그러면 로열티 지급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한 29만 원, 뭐 제가 지금 목표가를 써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산상 가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보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20만 원. 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힘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네. 유한양행이 원체 잘 가고 있고 한 번 튀었는데 이렇게까지 튄다고 할 정도로 며칠 전에 한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었잖아요. 예. 15%였나요? 지금 자리에서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16만 원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데 20만 원 네. 목표가 잡아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멀리 보면 얼마까지요? 한 25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5만 원이요? 근데 이제 그게 멀리 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 렉나자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지아 이노베이션과 같이 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파이프라인들이 많습니다. 유한양행에. 그래서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느냐는 또 지켜봐야 돼서 지금 뭐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시총 한 20조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나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 답변 받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번째 질문도 가볼게요. 네 번째는 크래프톤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6곳에서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주가의 탄력도는 이 흐름과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크래프톤 답변 열어볼까요? 크래프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대표님? 제가 게임주랑 이제 엔터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은 크래프톤만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신작 모멘텀도 굉장히 괜찮고요. 좋다.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실적이 꺾이다가 다시 올라왔죠. 중국과 인도 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사실은 배틀그라운드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실적이 워낙 탁월한 데다가 지금 4분기에 또 신작까지 또 신작,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또 신작이 또 나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한번 만들었다가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예, 못 봤는데 그 장르 자체가 약간 좀 그 일부 인원들만 하는 장르여서 좀 근데 콘솔 게임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버전업을 시켜서 콘솔 게임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크래프톤 많이 안 오르고 무거워 보이지만 주봉 보시면 거의 V자 반등했습니다. 크래프톤 사실 게임주 내에서 이제 대장으로 자리매김한 지 지금 오래. 이제 자, 그럼 네, 목표가만 딱 말씀 주세요. 제가 목표가를 지금 3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39만 원 뭐 이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산해 보니까 3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9만 원, 40만 원 목표가 잡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함께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